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7이죠.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놀라곤 해요. 피부가 좋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거울 속 제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건 세월이 아니라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37에 시집와서 30년을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을 물려받아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남편 민호는 식당 홀에서 손님 상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고 했고, 안 되면 제 탓이라고 했죠. 그래도 참았어요. 식당이 점점 커졌고 지점도 하나 더 냈습니다. 제가 메뉴를 개발하고 직원을 관리했어요. 민호는 그저 사장님 행세만 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 준호도 장성해서 결혼했고,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난 봄이었습니다. 민호가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휴대폰을 보면서 웃고 밤늦게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호의 차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직감했죠. 이건 아니다. 친구 영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희는 사람을 시켜 알아보자고 했어요. 며칠 뒤 영희가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민호가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다니던 요가 학원의 강사 김지연이었습니다. 47살. 저보다 20살이나 어렸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따졌죠. 민호는 처음엔 발뺌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이혼하자.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 준호의 반응이었어요. 준호는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인생이 있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들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면서도 생각했죠.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저에게는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저는 매달 조금씩 돈을 따로 모았어요. 민호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비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식당 수익에서 조금씩 빼돌렸죠. 처음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였어요. 나이 들어 쫓겨날까봐, 아프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2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을 시작했죠. 직원들은 눈치 못 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끝날 거라는 걸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민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협의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려고? 민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식당 명의는 내 앞으로 되어 있어. 당신한테 줄 건 위자료 5천만 원 정도야. 그 정도면 충분하지. 5천만 원. 30년 헌신의 대가가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제가 순순히 따를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법정까지 가면 당신만 힘들어. 식당은 내가 키운 거니까 법적으로도 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아마 지연을 만나러 갔겠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날 저녁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변호사 소개해 줄게. 영희가 소개한 변호사는 여성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혜진 변호사였죠. 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식당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인이 운영했다면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증거. 저에게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쓴 장부, 레시피 노트, 직원들과의 문자 기록, 사진들. 모든 게 제가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였음을 증명했죠. 민호는 그저 간판만 걸어둔 사람이었어요. 비밀 통장도 숨기세요. 재산 분할 소송에서 그건 부인만의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몰래 모은 돈은 지켜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래된 장부를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제가 직접 쓴 거였습니다. 메뉴 개발 기록, 재료 구매 내역, 직원 관리 일지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죠. 민호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직원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래 일한 박 주방장과 김 홀 매니저가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었죠. 사모님이 없었으면 이 식당 진작 망했어요. 박 주방장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제가 조용히 있으니 안심한 모양이었어요. 지연과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데려오기까지 했죠. 직원들 앞에서 지연을 소개하며 웃는 민호를 보며 저는 분노보다 실망이 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30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식당 계좌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모든 입출금이 제 명의 카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금 신고서도 찾아냈죠. 사업자 등록증은 민호 명의지만 실질적 납세자는 저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 서명하면 끝이야. 위자료 5천만 원은 다음 달에 줄게. 저는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 분할 조항이 없었어요. 민호는 식당을 혼자 차지할 작정이었죠. 서명 안 할 거야. 제 말에 민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재산 분할 소송 제기할 거야. 식당은 내가 키웠어. 법정에서 만나자.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30년간 순종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달라진 거죠. 당신 미쳤어. 식당 명의는 내 거라고. 실질적 운영자는 나야. 증거도 다 있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혜진 변호사는 유능했어요. 저의 30년 헌신을 법적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해냈죠. 부인은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메뉴 개발, 재료 구매, 직원 관리, 회계까지 모든 걸 담당했어요. 남편은 명의만 빌려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창피한 건 당신이야. 30년 헌신한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욕설을 퍼붓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민호는 저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아들 준호가 찾아온 겁니다. 준호는 화난 얼굴로 따졌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내 아빠가 힘들어? 그럼 나는?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조용히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을 일했어. 내 학비도 내가 번 돈으로 냈고, 내 결혼 비용도 내가 댔어. 그런데 이제 나이 들었으니 조용히 당하고 살라고?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를 내보내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허무한 것인가? 영희가 저를 위로했어요. 준호는 아직 어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알아봤자 뭐해. 이미 상처받았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30년간의 장부, 사진, 직원 진술서, 세금 신고 기록까지 모든 걸 법원에 제출했어요. 상대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가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승소 확률이 높아요. 이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어요. 민호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할 테니까요. 며칠 후 민호 측 변호사에게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 식당 지분의 30%를 드리겠습니다. 30%.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최소 50%는 받아야 합니다. 안 되면 재판으로 가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3주 후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더 많은 자료를 모았어요.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다가 30년 전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국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저는 37이었고 민호는 39이었죠. 둘 다 젊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사랑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보다는 의무감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게 저를 30년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하면서 민호와 지연의 행적도 계속 주시했어요. 영희가 알아본 바로는 둘이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지연에게 명품 가방도 사주더라는 소문도 들었죠. 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었어요. 식당 수익이 민호 주머니로 들어가고 그 돈으로 지연을 만족시키는 거니까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게 최고의 복수였어요. 밤마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재판에서 지면 어쩌나. 5천만 원만 받고 쫓겨나면 어쩌나. 불안했어요. 하지만 비밀 통장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2억 8천만 원은 제 거였어요. 그 돈으로 뭘 할까 상상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에서 살까? 여행을 다닐까? 생각만으로도 설렜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기든 지든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 재판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회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검정 치마. 법원에 갈 때는 인상이 중요하다고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법정에 들어서자 민호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이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는 30년간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부, 사진, 직원 진술서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꼼꼼히 살펴봤어요. 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피고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식당 소유주는 피고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원고가 했습니다. 민법상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박 주방장이 증인석에 섰어요. 사모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메뉴 개발, 재료 구매, 직원 관리까지. 사장님은 가끔 얼굴만 비추셨어요. 박 주방장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징이었어요. 다음은 김 홀 매니저였습니다. 사모님 없으면 식당 못 돌아갑니다. 사장님은 손님 상대하는 것도 서툴러요. 증인들의 증언이 쌓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판사의 표정도 진지해졌어요. 민호 측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합의하자. 합의는 무슨. 재판 끝까지 갈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지연이 민호의 팔을 잡으며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마 저를 욕하고 있겠죠. 오후 심리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석에 섰어요. 떨렸지만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봤습니다. 국물 육수를 직접 우렸고 김치도 담갔어요. 직원들 월급 관리하고 세금 신고도 제가 다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손님 맞이하고 계산하는 정도였습니다. 실질적 운영은 모두 제가 했어요. 민호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은 남편 명의 아닙니까? 명의만 빌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키운 건 저예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30년의 헌신을 숫자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최소 50%의 지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는 2주 후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저를 부축했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영희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짐을 빼서 나간 상태였어요. 30년을 함께 살던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쓸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2주 후에 선고야. 엄마가 이기실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다. 최선을 다했어.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준호가 사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비밀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 8천만 원.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재판에서 지더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기고 싶었어요. 30년의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주가 지나가는 동안 저는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용한 동네의 아담한 카페. 직접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구울 겁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영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나도 자주 놀러 갈게. 커피 공짜로 줘. 당연하지. 넌 평생 공짜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재판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유난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징조인 것 같았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연도 보였어요.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됐어요.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박순자의 재산 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 명의의 식당 지분 중 60%를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60%.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어요. 법원이 제 헌신을 인정해 준 겁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경영 전반을 담당했다. 피고는 명목상 사업자일 뿐 실질적 기여도가 낮다. 따라서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한다. 판결문을 읽는 판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지연은 민호를 쳐다보며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아마 화를 내고 있겠죠. 또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위자료까지 받게 됐습니다. 총 식당 지분의 60%와 위자료 5천만 원.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희가 저를 꼭 껴안았어요. 이겼어. 내가 해냈어.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기쁨, 안도, 해방감.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변호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밖으로 나오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화가 나서 먼저 간 모양이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어요. 순자야, 미안해. 이제 와서 사과라니.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야? 30년을 뭘로 보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끝이야. 식당 정리하고 각자 살자.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민호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영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제 승소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겁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각 주방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홀 매니저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증언해주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을 테니까요. 다들 고마워요. 오늘 저녁은 제가 쏠게요. 그날 밤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회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어요. 민호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비밀 통장을 꺼냈습니다. 2억 8천만 원. 여기에 식당 지분까지 더해지면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을 어떻게 할 거야? 내 지분만큼 돈으로 받을게. 아니면 팔아서 나누든지. 알았어. 민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제 앞날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식당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좋은 입지에 단골도 많았으니까요. 제 몫으로 4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비밀 통장에 2억 8천만 원과 합치니 총 6억 8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억 3천만 원이었어요. 67세에 이런 돈을 손에 쥐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이제야 알았니? 저는 웃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괜찮아. 넌 내 인생 살아.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의지할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와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카페 열 거야. 우리 동네의 작은 카페.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영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설렜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식당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조용한 주택가 모퉁이에 있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부동산과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나무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습니다. 영희가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여기 진열장 놓으면 좋겠다. 저기는 화분 두는 게 어때? 둘이서 이것저것 의견을 나누며 공간을 채워갔습니다.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뭔가를 새로 만들어 간다는 게 신났습니다. 카페 이름은 순자의 쉼터로 정했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판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손글씨 느낌의 따뜻한 서체로요. 한 달 후 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어요. 커피 머신도 좋은 걸로 샀고 직접 구울 케이크용 오븐도 드렸습니다. 30년간 식당 일을 했으니 음식 만드는 건 자신 있었어요. 오픈날 영희와 준호가 축하 화환을 보내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궁금해하며 들렀어요. 첫날부터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커피 맛있네요. 케이크 직접 만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30년간 식당에서 일할 땐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였어요. 민호는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손님들이 있어서 조용히 민호를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내주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돈을 빌리러 왔다니. 무슨 일인데? 지연이가,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내 돈 다 쓰고 떠났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호를 이용만 하고 떠난 거였죠. 저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이 좀 있어. 지연한테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카드값도 못 갚고 있어. 민호는 처량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돼. 제발. 순자야. 나 정말 곤란해.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난 안 도와줄 거야. 혼자 해결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늘었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카페 정말 좋네요. 고마워. 앉자. 커피 줄게. 며느리도 카페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며느리의 말이 신선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케이크를 내줬어요. 준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정말.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밤에 혼자 카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허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해줬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단골 손님도 생기고 하루 매출도 안정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카페 갈 생각에 설렜고 저녁에 돌아올 땐 뿌듯했어요. 영희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이제 직원처럼 도와주기까지 했죠. 손님 오셨어요. 커피 한 잔이요. 영희가 손님을 맞으면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이 호흡이 척척 맞았어요. 함께 일하니 더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자세히 보니 민호의 친구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저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아니,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주문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 형, 요즘 많이 힘들어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어요. 형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너무 불쌍해서요. 정수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쌍하다니. 민호가 저를 버렸을 땐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서요. 제 인생도 소중해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그 일을 곧 잊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도 낡았고 얼굴도 수척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도와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 지금 갈 곳도 없어. 집도 뺏겼어. 제발. 민호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해봐요. 30년을 무시하고 젊은 여자 선택했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말이 돼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이제 늦었어요. 가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영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흔들리면 안 돼. 알아. 절대 안 흔들려. 저는 다짐했습니다. 민호를 도와주면 제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는 지금 고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고요. 지연은 진작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민호는 이제 제 인생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카페 일에 더 집중했어요.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제철 과일로 만든 케이크, 수제 쿠키, 샌드위치까지.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사장님, 이 케이크 레시피 공개 안 하세요? 비법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가 점점 유명해졌어요. SNS에도 올라가고 블로거들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몇 살이세요? 정말 젊어 보이세요. 67이에요. 헐, 진짜요? 믿기지 않아요. 비결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준호도 자주 들렀습니다.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카페 사장님이라고. 호호. 고마워. 진짜 존경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준호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았어요. 저녁이 되면 영희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러게. 이제 시작인데 뭐. 둘이 웃었습니다. 67세지만 인생은 아직 길었어요. 할 일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고통이 저를 성장시켰고 이별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았고 어르신들도 편하게 쉬러 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했어요. 30년간 식당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일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고 카페를 예쁘게 꾸미는 모든 일이 즐거웠어요. 영희는 이제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월급도 드리기로 했죠. 아니야. 친구인데 무슨 월급을 받아. 친구니까 더 제대로 줘야지. 영희는 결국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 일하니 더 재미있었어요. 가끔 손님이 없을 때는 커피 마시며 수다 떨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 겨울 제주도 좋다던데. 영희 제안에 저는 눈이 반짝였어요. 여행이라니. 30년간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와는 신혼여행도 못 갔었죠. 좋아. 가자. 우리는 그날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카페는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어요.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공지했더니 모두 이해해줬습니다. 사장님도 쉬셔야죠. 다녀오세요. 제주도는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카페들도 구경했어요. 영희와 둘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좋다. 그러게, 우리 자주 다니자.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7세에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몰랐어요. 민호와 살았다면 지금도 식당 일에 매여 있었겠죠.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겨줬어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어땠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박순자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요. 프랜차이즈라니. 저는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사장님, 카페가 입소문이 좋더라고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이 작은 카페 하나로 충분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조건 드릴게요. 남자는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영희가 물었어요. 진짜 안 할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 행복. 저는 확신했습니다. 카페를 키우면 다시 바빠질 거예요. 직원 관리하고 지점 관리하고 30년간 했던 일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내 것. 이게 더 소중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커피 내리고 손님 맞이하고 저녁엔 함께 차 마시는 평범한 일상.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준호가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3살 난 귀여운 남자아이였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손주. 케이크 먹을래? 손주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라는 걸. 그래,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손주에게 케이크를 주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할머니가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거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영희와 함께 정리하며 말했어요. 영희야,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넌 혼자서도 잘했을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영희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친구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밤에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별이 반짝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고통, 이혼의 아픔,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모든 일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으니까요. 강하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사람으로요. 67세.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저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어요. 여행도 더 다니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고, 손주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저는 이제 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그늘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박순자로서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밝게 웃고 있었어요. 이 얼굴이 좋았습니다. 고통도 행복도 모두 담긴 얼굴. 제 인생의 얼굴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영희와 수다 떨고 저녁엔 조용히 책을 읽을 거예요. 평범하지만 제가 선택한 삶, 그게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그리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제 안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제 인생을 사랑하며